그럼 3,000P의 복귀는 좀 올해는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저희 쪽에서는 저희 쪽 스트래티지스트는 한 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1분기에 여러 주식을 짓눌렸던 매크로 이슈 좀 지겨운데요. 2분기에도 다시 좀 재현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주식시장의 키워드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셧다운 그리고 인플레 금리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도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 이게 증시의 화두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것은 장기와 아니면 단기의 경기에서 이제 기대감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은 특히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온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이러한 경험칙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우려가 좀 팽배해져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보통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경우는 한 3가지 경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금리가 금리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역전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다른 경로는 경기에 대한 기대가 떨어져서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화정책이라든가 이런 결과물로서 향후 장기적인 경기의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세 번째 경로는 장기와 단기의 인플레이션의 경향차입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 기대지수나 이런 데 반영된 물가 지표를 보면 1년짜리 물가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연준에서 나오는 거 보면 6%가 넘게 나오거든요. 반면에 3년이나 5년 이후의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물론 팬데믹 이전보다는 좀 높지만 이런 차이가 반영된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나오고 있는 특히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 장단기 금리차의 타이밍은 첫 번째 이유와 가장 가깝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이 나오고 그 부분이 부각된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2년물 금리가 올라갔고, 이것으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100%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하니까 주식을 다 팔고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경기 침체를 논하기는 꽤 이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부분들이 10년, 2년짜리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장단기 금리차는 10년과 3개월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직 역전된 부분들이 아니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니까 주식을 팔아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가능하면 비중을 조금 줄이고 유동성을 좀 더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장단기 금리차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단정이 아니고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또는 역전에 근접한 축소는 통화정책 긴축이 본격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대비해야 되는 것은 그 긴축의 본격화의 소나기를 피하는 국면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도망갈 데가 없다는 분이 많으세요. 어떤 자산군으로 좀 피신을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건데요. 사실은 투자에서의 자산 배분에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게 현금이나 유동성도 자산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권이나 채권화되어 있는 자산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고정금리에 가까운 자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에 대한 기대를 좋게 하는데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가서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 부분을 베이스로 해서 픽스드 인컴화되는 유동화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여지는 조금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상무님께서 왜 또 침체 확률이 아까 낮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낮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의 센티먼트를 반영해서 결국
경기 침체나 이런 결론들로 이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연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연준에서 그걸 주목하고 그런 에비던스가 있으니까 뉴욕 연준에서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온 게 이제 경기 침체 확률 지표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 지표는 단일 지표로 만듭니다.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차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 부분을 만드는데 최근 역전되어 있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줄어 있는 것은 10년과 2년의 장단기 금리 차예요. 근데 오히려 10년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 차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왜 시장에서는 10년 2년물 장단기 금리 차를 보고 왜 연준에서는 10년 3개월물을 볼까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시장은 통화정책의 기대값을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준 점도표를 보시면 1년, 2년, 그 다음에 롱런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정도의 기대값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이 금리 인상을 옮겨갔으면 얼만큼까지 오를 거에 대한 기대값을 먼저 반영하는 게 2년이고요. 반면에 연준에서 3개월짜리를 보는 이유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금리를 보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보는 거고요. 이게 경기 침체 확률과 의미를 갖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경기가 과열돼 있을 때 금리를 한번 올립니다. 그러면 과열이 식을까 안 식을까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안 식어요. 그러면 또 올립니다. 안 식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릴 때마다 경기의 둔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겠죠. 이 부분을 반영해서 확률표로 만든 게 뉴욕 연준의 경기 침체 확률인데 지금까지는 올린 게 이제 한 번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개월짜리 금리에는 기준금리 인상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죠. 반면에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5월달, 6월달에 연속해서 50bp씩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샷을 두 번. 50bp씩 올리고 7월에 25bp 또 올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8월쯤 가 있을 때 3개월짜리 금리는 2년짜리 금리만큼 빠르게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금리 차가 줄어들 거고 그래서 3분기가 지나고 나면 현재 한 5% 정도 내외에 있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 지수는 아마 3분기를 지나가면서 아마 10% 선에 근접하거나 10% 선을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3분기에 올라간다고 해도 10%밖에 안 되는 건데 일반 입장에서는 그러면 침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인 거냐면 침체 확률이 뭐 50%가 높으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 확률 그래프를 이렇게 펴보시면 10% 이상에 형성돼 있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 가도 침체. 침체는 아닌데 중요한 시그널이 있어요. 10%를 말씀드린 이유가 경기 침체 확률 지표에 10%를 쭉 선을 넣고 그 그림을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같이 거보시면 경기 침체 확률이 10%를 넘어선 시점 이후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무게중심이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는 쪽에서 경기에 대한 둔화를 걱정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표가 좀 어그러진 부분들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져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전의 상황을 계속 반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3분기를 지나가면서 연준 통화긴축의 무게중심이 확연하게 모든 금리를 다 올리는 기준금리 인상에서 조금 더 타겟을 집중해 가는 양적인 축소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없다면 3분기부터는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보다는 이제 양적 긴축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장기 금리를 그렇게 되면 끌어올릴 수 있게 되겠죠.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지난달에 리포트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들을 했냐면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의 그 제약식과 목적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해 가는 것의 목적식은 첫 번째로는 당면에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낮추는 데 있겠죠. 이것의 가장 그 중요한 도구가 굉장히 매파적인 연준의 코멘트와 그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일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의 그 지표들은 변곡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기저효과가 될 수도 있고, 통화정책 정상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정학적 위험이 좀 완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3분기 정도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당면한 인플레이션 과제가 아니라 두 번째의 목적식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양적 완화 기간에 풀어놓은 유동성이 발생시킨 비용이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라든가 예. 이런 내구재 소비라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결국 양적 완화의 결과물을 회수해 나가는 부분들이 아마 목적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 과정을 겪어가면서 연준이 그 행동을 제약하는 제약식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 가면서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면 경기도나 리스크와 그 다음에 돌발 위험에 대한 대비 위험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누가 대비를 하는 거냐면 정부가 대응하는 겁니다. 예. 정부가 재정으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정부 운신의 폭을 줄이면 안 된다라는 네. 게 제약식일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 운신의 폭을 움직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미국 정부는 빚을 가지고 부채가 많죠. 빚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축소로 들어갔을 때 연준이 축소하는 자산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국채하고 MBS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두 자산의 강도는 완전히 다르겠죠. 예. 국채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재투자 축소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2018년과 2019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MBS는 굉장히 적극적인 매도를 통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 안정화라든가 금융균형 축소의 입장에서 보면 국채 금리는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MBS 금리가 올라가서 이 스프레드만 넓어져도 금융 불균형이 해소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3분기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띄엄띄엄 2.5, 25bp씩 올리고 네. 그렇게 하고 양적인 부분에서 그 어디에 힘을 주냐에 따라서 네. 금융 불균형을 축소하는데 훨씬 더 방점을 찍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국채보다는 MBS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MBS 쪽을 매도를 하고 국채는 상대적으로 그 국채 금리가 급등하지 않도록 좀 컨트롤 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유동화한 게 MBS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MBS 금리가 올라버리면 집을 새로 구하는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은 통화정책의 그 방법인 거죠. 결국 계속 지금처럼 구하기 쉽게 만들어준다면 가격이 잡히질 않겠죠. 결국 가격의 압력을 줄여주는 것은 일종의 텐션을 발생시키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내는 부채가 큰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가 주택담보 형태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주택을 사서 올린 부분들도 있지만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를 융통한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큰 거고요. 미국의 모기지는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더 만기도 길고 순수하게 주택과 관련된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유동화대한 여러 상품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팩트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일각에서는 뭐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뭐 그만큼 빠르게 잡히겠다거나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금리 정책이 이렇게 부동산에 뭐 큰 영향을 어느 정도로 실제로 미치는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의 금리는 영향을 당연히 미칩니다.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이제 연준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의 자산 가격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급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양적 완화의 결과물인 거거든요. 특히 양적 완화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상승시켜서 실질 금리를 크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자산 가격을 굉장히 자극한 요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리를 올려서 자산 가격을 그 조정하는 것은 조금의 주의를 필요합니다. 뭐냐면 미국은 지난번에도 양적 완화를 했었고 그 이후에 테이퍼링하고 양적인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금융불균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금융불균형은 분모에
그 경상소득이나 경상 GDP 같은 실물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분자의 자산 가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냐면 경상적인 실물에 대한 경제가 오르는 것 대비해서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컨트롤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상적인 경제 성장이 쭉 이어지는 상태에서 급하게 올랐던 기울기를 약간만 조정해 주면 되는 게 통화 정책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꼴 자산 가격 하락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산 가격을 묶어둔 상태에서 경기가 꾸준히 올라가주면 금융 불균형을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목표지만 아마 통화 당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의 꼴은 결국 이런 모양이라고 보는 거죠. 뭐 2분기만 놓고 보자면 지금 오늘도 이제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 목표 밴드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저희 쪽에서는 저희 쪽 스트래티지스트는 한 2,400 정도를 하단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00 정도를 상단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3,000P의 복귀는 좀 올해는 힘들다고 보시는 사실 지수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걸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중심의 밴드 차이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지난해에서 한 20% 조정받은 장세가 크게 반전될 시나리오를 저희는 낮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 밴드 하향 조정에 있어서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준 요인이 제일 많이 영향을 준 거는 통화정책 긴축의 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1, 4분기만 해도 연준이 빅스텝을 2번씩 밟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부분들도 그만큼 고려를 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왔고 이것을 통해서 유동성을 줄이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는 폭이 훨씬 더 커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주 금통위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매파적이기 때문에 4월 금통위도 금리를 올리고 5월에도 올린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훨씬 더 매파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기대 밴드도 추가적으로 좀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5에서 10년 정도 좀 긴 통으로 봤을 때 70, 80년대 스타일의 인플레이션 좀 장기화가 좀 벌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는 그 가능성 낮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갈라서는 거고 글로벌는 없어지고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물처럼 갈라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해 중국하고 호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난해 중국하고 호주, 지난해 중반에 뭐가 제일 큰 화두였냐면 철광석 가격이 안 떨어질 것 같았잖아요. 철광석 가격 중국하고 호주하고 원수처럼 싸우잖아요. 그리고 수출도 금지하고 수입도 안 한다 그러고 뭘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 3, 4분기 이후에 철광석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정한 정도가 한 60% 빠졌거든요. 그거 왜 빠졌습니까? 경제 논리는 좀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로 국교가 단절된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이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글로벌 분업화는 과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재편이 되겠죠. 지금이 냉전 시대처럼 자유진영이나 권위주의 정권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된다면 이번에 지금 무역 구도가 잡히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구도로 따이게 될 거고 중국의 비중을 서서히 줄이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생산기지가 옮겨가는 과정을 거치겠죠. 왜냐하면 과거와 같은 산업 구조나 임금이나 비용 구조로는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어떤 부분과 있냐면 팬데믹 국면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의 잠재 성장률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전에 한국은행에서는 2.5에서 2.6%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해 발표한 거 보면 2에서 2.1%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미국도 떨어졌을 거고 영국도 떨어졌습니다. 잠재 성장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나라의 추세적인 수요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추세적인 수요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들었던 것이 혁신이 많이 일어났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것의 핵심은 뭔가요? 한계 비용의 절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투자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로봇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 단위 노동 비용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고령화라든가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요인들이 그냥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단편적인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앵커링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는 기본적으로는 비용을 계속 낮추면서 기업의 이익을 보존하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만 보자면 뭐 냉전이 아니라 거의 열전으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실 국제 유가가 한동안 $100 이상을 이제 WTI 기준으로 유지를 했었는데 유가는 좀 전체적 에너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는 1970년대나 80년대와 같은 고유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그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오펙이 전략적으로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원유 공급을 거의 독점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오펙과 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포함하고 있는 비오펙과 또 셰일로 대표되는 미국과 거의 글로벌 공급을 3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온전히 그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 추계에서 보면 러시아로 인한 공백을 결국에는 오펙이나 비오펙이 메워가는데 한 8, 9월 정도 되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된 요인 때문에 사실은 셰일이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셰일과 관련된 근로자의 20%가 히스패닉 계열이거든요. 결국 멕시코라든가 이런 쪽에서 막혀있는 장벽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의 교류가 들어오면 노동자가 투입되면 아마 셰일 쪽에서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러면 유가 자체는 아마 꼭 전략류 비축이라는 요인이 아니어도 다른 부분의 생산 캐파가 보존이 되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전쟁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출렁이기는 하겠죠. 근데 전쟁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결말 낼지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은 이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장기적인 얘기로 끌고 간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결국 낮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럴수록 내년 이후에 바이든의 2차 부양책, 3차 부양책 나올 텐데 차세대 에너지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 유가 자체의 가격 자체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것 같아요. 다만 올해는 높은 변동성에 계속 노출돼 있겠죠. 유가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높게 갈 수는 없는데 다만 올해는 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전쟁 중이니까요. 크게 보일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